스타카토 55회의 두 번째 핫 이슈는 정치 이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대표. 예. 문재인이 문제냐? 안철수가 철수를 해야 되느냐? 나도 된다 이거. 그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아주 옆에 있으면 절묘한데요? 배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청출어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로 묶어서 예. 안철수가 문제인 건가? 자, 오늘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일부 핫 이슈에서 이제 국정교과서를 다뤘습니다만은 아마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나 당 지도부로서는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좀 분명한 이미지도 보이고 전국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회복해 봐야겠다 생각할 텐데 또 당 내부에서는 비주류 쪽에서 마침 이거 투쟁하는 날 또 뭐 당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토론회도 갖고 좀 내부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 거가 일단 뭐 안철수가 문제인 건가라고 얘기를 던지셨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걸 갖다 제2차 이걸 개혁안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예.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좀 정면으로 이제 각을 세우는 이제 정면 대결의 이제 기조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뭐 이제 혁신안도 이제 100% 이제 부정을 하는 완전한 이제 실패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제시하는 혁신안에 대한 이제 수용의 요구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문재인 대표하고는 좀 이제 좀 일전을 불사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 아마 이제 안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 결과를 좀 이제 비관적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결과가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 여러 가지 행보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좀 문재인 대표의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거를 좀 이제 일단은 좀 분명히 해두고 가겠다. 이런 의미가 실려 있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안 의원이 과연 이제 그러한 어떤 전략 기조를 선택하는 게 이제 적절한 건가? 저는 사실은 좀 이제 회의적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힘이 없어요, 사실은. 뭐 다른 건 뭐 명분 뭐 이런 거 큰 거는 둘째치고 당내에서의 어떤 그 자기의 기반이나 어떤 그 힘이라는 게 이제 없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문 대표하고 정면 대결 기조를 가는 게 적절했는가? 저는 오히려 좀 그 협력적인 어떤 경쟁, 큰 그 협력의 어떤 틀 안에서 이제 경쟁을 벌이는 이런 것이 좀 더 그 정절한 합리적인 선택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이거는 총선 이후를 내다보고 뭐 대선까지 가는 과정 이런 걸 내다보더라도 저는 안 의원한테 그것이 오히려 좀 득이 되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그 지지층하고 완전히 저렇게 돼서 등을 돌리는 이런 것이 과연 좀 살 길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 또 야권 어떤 전체의 그 시각에서 이제 본다 하더라도 저렇게 지금 문, 안 두 사람이 계속 등을 돌리고서 대결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 이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건가? 일단은 뭐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은 뭐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큰 틀에선 협력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한 기조 아닌가? 저는 좀 일단은 그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김 대표님. 저는 이제 우리 유 박사님 고견을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그러고 있다고 그러세요? 안철수 의원은 왜 이럴까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일단 한번 사지선다형으로 한다면 첫째, 투쟁을 통해서 문 대표의 입지를 약화하고 자기가 그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거나 대권 후보를 내가 하고 싶다 이건지, 정말 내 정치계의 의지를 안 받아주면 나 그냥 떠날 거야 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입지만 더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인 전략으로 그냥 한 번 치고 한 번 던지고 이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뭐 그 중에서 선택하라면 저는 제일 앞에 거. 제일 앞에 거. 저는 안 의원이 지금 상당히 오히려 2011년에 비하면은 대단히 적극적인 권력 의지를 가졌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지금은 위상이 이제 추락을 해서 밀려 있지만은 하지만 그 2017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자신이 다시 이제 도전하겠다 뭐 이런 뜻을 분명히 좀 갖고 있다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17년에 대한은 문재인이 아니다. 문재인 가지고는 또 이길 수가 없다. 역시 또 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이제 친노라는 어떤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의원이 그 문제를 좀 부각을 분명하게 시키고 그리고 문 대표가 과연 그거를 이제 던져버리는 이런 거를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뭐 압박을 해가지고 만약 안 그럴 경우는 문 대표에 대해 어떤 그 책임의 부분 이런 거를 좀 선명하게 지금 부각을 시켜놓고서 그 다음을 이제 내다본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안 의원이 뭐 탈당한다거나 네. 뭐 정치를 떠나는 건 전혀 뭐 고려사항이 아닐 거고 뭐 탈당해서 뭐 신당한다든가 저는 그런 거는 지금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내년도에 있을 총선에 아무리 봐도 질 거는 뻔한데 지금쯤에서 낡은 진보 가지고는 절대 안 돼라고 몇 번 던져놓고 다음 총선에서 지면은 패배 책임 알겠지? 낡은 진보 갖고 안 된다고 내가 했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앞으로 가는 것인가. 뭐 그런 구도도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유 박사님 견해에 상당 부분 이제 동감을 하는 게 첫째는 어쨌든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반이 이제 정치권 밖에 있다가 무릎팍도사 하나로 팍 떠가지고 예. 사실 물론 그 전에 이제 청춘 콘서트 뭐 그런 등등 거예요. 해서 토크 뭐 콘서트를 돌았죠. 예. 예, 뭐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인으로서 의사로서 뭐 또 IT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족적들과 궤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었으나 그것이 곧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새로운 정치적인 그 지도자의 이 출현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열망과 그것이 이제 맞닿아 떨어지면서 정치권에 들어오긴 했으나 사실은 그동안 저 사람이 정치인인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늘 보면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언제 정치 안 됐어? 뭐 근데 이제 사람들의 요구에서 불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불려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를 타자화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정치를 그동안 불려 나오게 된 배경은 누가 나를 부른 거는 정치가 엉망이기 때문에 내가 불려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진흙탕에 와서 온 것만으로 당신들이 감지덕지해야지. 심지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뭐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라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라는 지금 이런 시국하에서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바로 직전에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보여야 될 그런 자세와 태도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평가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 머릿속으로 한번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 본다면 안철수 의원은 과연 현 문재인 체제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성공하는 걸 바랄까?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바랄까?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사님? 진심으로. 근데 그거는 뭐 속을 뭐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해석할 건 아닌데 아마 그 판단은 있겠죠. 있겠죠? 어디 뭐 네. 바란다 이전에. 지금 표정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그게 아니고 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네. 지역의 축구 대회에서 상당한 그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근데 무승부가 나고 연장전 가서도 무승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이제 마지막으로 차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구든 이제 한 번만 실수하면 바로 지는 거죠. 음. 승부차기에서도 5명 끝났으니까. 이제 11명 중에서 나머지 6명이 남았는데 누구든 잘못하면 이제 바로 팀이 지는 건데 그때 드는 생각은 내가 실패하는 것보다 내 앞에 놈이 실패해서 졌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뭐 그런 저는 인간의 심리에 문득 어떤 그런 생각이 게 있습니다. 들었냐면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하고 잉글랜드 사람들하고 참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 영국하고 잉글랜드하고 독일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독일을 독일 응원해요. 응원하고. 저는 그러고 있는 형국은 아닌 건가? 근데 노컷뉴스의 제목 중에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낡은 정치 청산을 주장하다 어느새 낡아버린 안철수. 근데 그렇게까지 낡지는 않았겠죠. 아까 이제 안철수가 이제 비로소 정치인이 뭐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시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철수라는 이제 정치인이 가져왔었던 어떤 그동안의 이제 매력, 처음부터의 이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원오브댐이 돼버린다는 이런 측면이 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의 일원이 된다. 이거는 사실 안철수라는 인물이 가졌던 그동안의 독특한 매력. 이것이 사실은 이제는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도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이제 그 좀 지금의 그 대결의 기조가 문과의 어떤 대결의 기조가 적절한지 의구심을 이제 표했었는데 사실 뭐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이제 국민적인 그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사실은 이 꼬여 있는 매듭을 좀 풀어주는 큰 리더십. 사실 지금 정치인들한테 대체로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꾸 이거 좀 꼬이게 만드는, 더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사실 뭐 원치 않는 게 지금의 이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그 당 내에서는 서로 이 책임 문제를 가지고서 또 이제 공방을 벌이고 책임이 너한테 있다 아니다 뭐 이제 그럽니다만은 이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 정말 난장판 같은 이 야당 내부의 판을 좀 아주 큰 리더십을 가지고 풀어 나가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런 거를 이제 원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제 그거에 부응하는 거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 안 의원이 너무 그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의식하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2012년 이후.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 문재인과의 어떤 대결, 문재인과의 경쟁, 문재인과의 차별화, 여기에 좀 너무 갇혀버리고, 이런 걸 좀 의식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안 의원이 2012년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위상을 이제 좀 회복하고, 더 앞을 내다보려고 했다면은, 문재인을 보고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문재인 너머에 있는 더 큰 거, 그거를 보고서 사실은 정치를 했다면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너무 지금 이 문재인이라는 정치인과의 관계 여기에 좀 갇혀버린 듯한 좀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양한 방식의 스포츠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를 해야 될 텐데 자꾸 테니스하고 테니스 또는 탁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을 상대로 자꾸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정치연합의 지도자들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란히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계속 마주보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 곤란하다. 금방 말씀하신 저는 거기에 100% 공감하는 것이 안철수는 국민들을 상대로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지 문재인을 상대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내용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거나 그럴 때도 아니고 적절한 시점이냐는 건 더 아닌 거예요. 타이밍상.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뭐랄까요. 저는 뭐 무조건적인 닥치고 지지, 닥치고 모아자 이런 말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해보고 성찰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로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세와의 태도여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보의 모습은 닥치고 반대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는 측면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럴 때냐. 아까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갈등 조정하는 행위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 여야 간에 또는 뭐 수없이 많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일을 어깨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인데, 이 갈등을 자기들 내부의 갈등을 조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갈등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시기에 불과 총선을 6개월 앞둔 시기에 이 서슬퍼런 유신의 칼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확 정말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시기에 지금 야권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는 점에서 내용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상당 부분 그런 것 같고 타이밍도 적절치 않고, 그러면 정치라는 게 제대로 된 내용, 명분을 가지고 적재적시에 해야 되는 그 행위인 건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지적하셨잖아요, 유 박사님. 첫째는 이제 타이밍 문제. 매듭이 막 꼬여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할 때쯤 되면은 이상하게 탁 튀어나와서 더 헝클어 버리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 안철수 의원이 뭔가를 갖다 툭툭 던졌을 때의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 이제 몇 번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낡아버리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좀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만 인도 출신의 철학자 아마티아 센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것이 뭐라고 표현하면 반발적 자아인식, 자기의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찾긴 찾는데 누구를 상대로 놓고 그 친구를 라이벌로 해서 항상 반발로서의 자아인식.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늘 이제 그렇게 딴지를 거는데 그렇게 하시면이라는 게 갑자기 사라지면은 그다음에 뭘 할 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뭐라고 비판하고 야단쳤지만 결국 자기도 거기에 종속돼서 기생해 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정체성을 확보 못하고,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이라는 상대가 뭘 던지거나 무슨 행동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행태로서의 대안적인 걸 내놓긴 했지만 그 존재가 없을 경우
말씀하신 대로 유 박사님 말씀대로 그걸 넘어선 큰 차원에서의 족적을 갖다 하나씩 보여줬어야 되는데 혹시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완오브댐이 돼버리면 뭐 김한길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분들과 함께 묶여버리게 되겠죠. 저는 사실 이제 2012년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그때 전 뭐 2012년에 이제 안철수 그때는 의원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안철수 이제 후보까지 됐을 때 예비 후보였지만은 상당히 그 이제 애정을 갖고 이제 계속 이제 바라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랬던 게 굉장히 이제 반가움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그 기업인 출신의 그 성공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 어느 날 등장을 했는데 행보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쌍용차 뭐 해고 노동자 또 해직 방송인들 뭐 이렇게 뭐 관심을 보이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우리 역사 뭐 4.3이라든가 그런 거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때 참 반가웠었어요. 알고 있구나 이 사람도 우리 편이구나. 뭐 굳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좀 그런 거 이제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안 의원이 좀 이제 아까 뭐 더 큰 걸 보고 좀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때 가졌던 그런 문제의식이 계속 살아남아 가지고 정말 당장 눈앞에 정치적인 위상에 관계없이 내가 정말 우리 사회, 우리 역사의 어떤 그 아픈 것들 이런 거를 껴안고서 좀 큰 정치인의 어떤 길을 가겠다 해서 그런 길을 묵묵히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은 지금의 어떤 나오는 반응하고는 좀 이제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좀 조급했던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그 정치 일정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조급한 마음이 이제 앞서다 보니까 너무 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대 이런 거를 의식한 정치를 이제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저는 문재인을 넘어서는 게 문재인과 싸워서 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문재인 너머에 있는 훨씬 큰 거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할 때 그때 사실 문재인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전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뭐냐 하면은 이분들은 본인도 마찬가지고 오직 안철수의 승패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것 같다. 승패. 그렇죠. 안철수의 성패 또는 이를테면 안철수가 어떻게 하면 대권 후보의 반열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안철수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것들에서 아직까지 탈피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또는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사실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그 다음에 이 끊임없는 소외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사람이어야 되겠구나라고 간택받는 것이 순서인데 먼저 사람을 정해놓고 그게 자기든 뭐 누구든 또는 그 자기였을 때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정해놓고 행보를 갖다가 설계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식의 그 타이밍은 타이밍대로 적절하지 않고 메시지의 내용은 또 내용대로 뭐지 이렇게 공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자꾸 던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저는 왜 아까 총선이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에 던져서 여쭤봤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내년 총선에 새정치연합이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보를 보일 일은 만무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은 이 총선 결과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구나. 이런 의구심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는 나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100석이 어렵다고 한다. 꼭 남 얘기하듯이 70석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100석이 되는데 난 이렇게 한번 기여해 볼게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번에 이제 그 낡은 진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이번에 좀 정돈을 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워딩이 이제 참 이제 좀 해석이 이제 좀 묘해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낡은 진보 청산하자는 데는 뭐 누구도 반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낡은 건 다 바뀌어야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낡은 거에 방점이 두어진 건지 아니면 뒤에 진보에 방점이 두어진 건지 이게 참 이 뉘앙스가 좀 묘해요. 해석에 따라 이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저는 뭐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 기자회견만 이렇게 쭉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다 뭐 패권주의 청산하고 무능력한 거 이거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낡았다는 얘기 이제 다 이제 구구절절히 다 이제 맞고 논리적으로는 전 뭐 합당한 이제 주장이고 목소리다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 문제는 저건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정치인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과연 이렇게 이끌어내고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의 마음을 품을 건가 이제 그 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진보층하고 이 균열, 갈등, 정서적인 어떤 괴리 이게 아주 심각하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안 의원이 그 표방하는 이제 중도, 지금, 낡은 진보 말고 중도로 가야 된다면은 저는 그 존중을 합니다. 네. 지금 정말 앞으로 뭐 총선, 대선 염두에 두면은 그거 아주 필요한, 그런 어떤 이제 영역이고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죠. 근데 그것이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 진보를 포함하는, 다 끌어안는 그런 이제 중도일제 이게 힘을 갖고 살아나는 거지 진보를 또 배척하는 중도만 가지고는 또 이게 되는 게 또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까지 포함해서 끌어안아야 되는데 중도만 끌어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 의원이 뭔가 더 큰 틀에서 마음을 끌어안는 이런 리더십을 이제 보여줬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좀 또 배척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또 이제 문제로 또 계속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얼떨결에 합당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본인도 당 대표가 되고 본인으로서는 얻을 것도 있었을 테고 잃은 것도 있었을 테죠. 당이라는 데 들어와 보니 막상 당 생활은 처음 아닙니까? 들어와 보니 본인과 어떤 경험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당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 보면 다 뭘로 얽혀있든 얽혀있는데 그게 공통분모가 대부분 80년대 같이 운동을 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고 대부분. 그러니 이제 본인이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하고 보통 이 코드도 잘 안 맞고 주파수도 잘 안 맞고. 그게 지금 국회의원들만 놓고 보면 약간이지만 그 밑에 실무진이나 전체 당원들 놓고 보면은 훨씬 더 많죠. 운동권 출신이나 아닌 출신들의 그 차이는 크겠죠.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요 차별화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섭섭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저 사람들의 문화 그거를 그냥 그 문화는 나쁜 거다.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표현했던 운동권 문화라는 워딩을 그냥 그대로 쓰셨죠. 운동권 문화가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을 하면서도 맨날 자유주의자라고 욕 들어먹었던 사람 입장에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선 문화 속에서 본인이 갈수록 나는 고립돼 가고 있구나. 그리고 참 저런 거는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으니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저건 나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러면은 새정치연합이 과연 진보적인 뭐 집단이냐? 맹자에 얘기해서 저는 낡은 진보라는 이 개념도 이렇게 진보라는 개념을 쓰는 게 한국 사회를 지나치게 저는 우편향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무슨 새정치연합이 진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표도 지금 중도로 가자 그러고 그렇잖아요. 계속 중도로 가겠다고 그랬고. 진보라기보다는 뭐 중도 쪽에 가까운 정당인 건 분명한데. 선언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표는 중도로 가겠다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낡은 진보. 그럼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거냐. 단지 그냥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은 구닥다리 관행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들이 나는 얼마 안 된 새로운 사람이고라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낡은이라는 걸 가져온 것 같고 본인은 운동권 출신은 아니고 근데 나머지 다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진보라고 관행 개념을 가지고 붙인 것 같고 결국 안철수 의원의 낡은 진보라고 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넘어서자 털어내자 이런 뜻이 될까요? 운동권 중심의 정치 문화, 노선. 아마 그거 하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제는 여당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인식이 있을 거고, 저는 아마 또 안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정서적인 피해 의식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아마 이제 그 안 의원 입장에서는 2012년부터 그 이후 이제 1년의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쉽게 얘기하는 뭐 이제 뭐 친노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진보층 여기로부터 받았었던 여러 가지 그
뭐 우여곡절의 과정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뭐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말이야. 뭐 네. 정치 해본 적도 없는 뭐 이런 식의 운동도 해본 적 대선에 없고. 이제 뛰어들면 저렇게까지 나를 거칠게 대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놀랐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당시 그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안 의원한테 보냈었던 그 수많은 야유와 어떤 조롱 같은 거. 뭐 이른바 이제 그 낡은 진보에 대한 어떤 좀 맺혀 있는 거라고 할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난 그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아마 이런 것이 정서적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거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가 돼버리는 거고 사실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더 큰 그런 이제 리더십으로 이제 갈 때 그것이 이제 넘어설 수가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지금 가고 있질 못하는 그 굴레에 오히려 갇혀버렸다. 그게 이른바 저는 이제 정치적 근육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 정치적인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정치거든요. 내 맘 같지 않은 거고 사람들의 마음이 때로는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자괴감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념이 조롱당하고 뭐 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치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막스 베버가. 더군다나 근육을 얘기하신다면 저는 월반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면 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바로 정치 지도자의 대권까지 결부된 그 정도의 지도급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사실은 근육을 키워서 자기에게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큰 비전을 보여주는 것. 여기까지 그냥 단숨에 달려가기는 조금 벅찼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네, 그게 이를테면 이제 반전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이제 나한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네. 화를 내게 돼 있는데 화를 안 내고 갑자기 웃으면서 어깨 동무를 하고 올 때 이게 반전이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화내게 만들면 화를 내거든요. 그 화를 안 내고 웃으면서 이걸 돼요. 그러니까 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낡은 정치인처럼 아주 진부한 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품을 수 있는 그 무엇 이런 게 이제 그 정치를 그러니까 이번에 큰 정치를 하려면 이제 미국의 필요한 민주당 건데. 대선 토론회 때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제 이메일 파문 이른바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막 보낸 게 공개가 되면서 그 안에 뭐 참 남을 험담하는 내용부터 해서 국가 기밀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계속 힘들었단 말이에요. TV 토론할 때 샌더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 빌어먹을 이메일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다른 얘기 합시다. 이러는 바람에 확 끊어지고 그러니까 힐러리가 땡큐 하면서 이제 막 악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이제 이른바 대인배의 모습이잖아요. 흔히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대인배라는 말은 어법상 틀린 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왜 우리는 볼 수 없는 걸까? 이런 갈증들이 사실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을 가끔씩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의 이 심장을 막 콩닥콩닥 뛰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또 최근에 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 저 멀리 달아나면서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러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니까 이게 참 아쉬운 거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던 그러다가 떠나버린 김성식 전 의원의 이야기. 그러게 새정치와 낡은 정치의 대결 구도에서 갑자기 그 낡은 정치 속으로 쑥 들어가서 말이야 뭐 하는 거냐 이런 아픈 얘기를 꺼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이제 와서 어쩔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의원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한번 잠깐 한다면 저는 이런 걱정도 해봐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남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대통령과 대통령 친위 세력들이랑 싸우기라도 했지. 그러나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신 밑에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라고 하는 결국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언제까지나 여기에 잡혀 있을 수는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거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뭐 지금 뭐 사정연합 혁신안 뭐 저렇게 이제 통과되고 다시 이렇게 추스릴 뭐 계기를 이제 맞았다고 이제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 제일 아쉬웠던 게 혁신안 그렇게 통과되고 났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좀 솔선수범의 그 리더십 이제 혁신안도 이렇게 됐으니까 좀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문재인 대표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표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내려놓는 거에 대한 어떤 솔선수범의 뭐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감동이라도 줄 수 있고 진짜 이게 뭐 달라지는구나 이걸 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보면은 문 대표는 물론이고 문 대표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그 당내 인사들 누구 하나 솔선수범하고 뭐 얘기 꺼내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그냥 조용히 입 닫고 혹시 말 잘못 꺼냈다가 나한테 불똥 튈까? 항상 뭐 이런 이제 눈 안 그러니까 마주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말 비주류를 제압하는 어떤 리더십, 비주류를 제압하는 감동 이런 거를 과연 줄 수가 있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로서는 시간상 그렇게 더 이상은 오래 못 기다려줄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진짜 보였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비주류를 갖다 끌어안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건가라고 시간이 많지 제가 않아요. 볼 때는 또 저는 거꾸로 생각해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이후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라도 주어졌었나. 오히려 한번 그런 복귀를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야, 저는 사실 이제 제 성질 같으면 저도 이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면 또 달라져야 되겠지만 정치란 영역은 어쨌든 끝없이 그 비굴함과 모욕과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곳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이제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주변에 계신 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혁신위원 중에 그 부산의 최인호 위원이 사실은 뭐 자타공이라는 친노의 핵심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혁신위원 활동을 하면서 이해찬 전 총리한테 그만두시라 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었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이해찬 총리라든지 또는 뭐 문희상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몇몇 이렇게 그 이제 선수가 저 높이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자 우리가 그러면은 좀 문재인 대표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줍시다 라고 하는 정도의 액션은 기대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내 이름은 거기 안 나왔잖아. 이해찬 선생만 나왔지.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봤겠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젠가부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치에서 우리가 정치가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구나 또는 때로는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해주는구나라는 계기를 상당수의 사람들한테 공유하게 해준 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경선 때부터 사실은 그런 계기들이 몇 개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근데 그 던지면 그것이 뭐 정석이고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새누리당 사람들은 곧잘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서초울에 김상회 의원이라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그 전에는 또 이한구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 몇 명이 이미 벌써 한 4-5명 돼요. 했죠. 예. 뭐 집권당임에도 더구나 서초 같은 경우는 그냥 공천만 받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짬밥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도 아닌 것이. 근데 이 야당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뭐 남들이 볼 때 개파란 걸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동 코드가 정치의 정석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 아쉽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지금 흐트러져 있고 서로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과 이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먼저 정해놓고 그 사람들의 행보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결정하는 관행들이 저는 야권 지지자들이나 유권자 사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어쨌든 그 6개월이라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 이건 그 패배주의적 관점과 회의주의적 관점들보다는 얼마 전까지는 아니었으나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봤어야 될 시점이나 지금은 이미 신발끈 질끈 동여매고 뛰기 시작했을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 그런 심장을 좀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래 그런 결기와 이런 각오는 돼야 되겠지라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들은 되게 아쉽다. 근데 이제 거기서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의 자기 편인 혁신위를 구성해 놓고 혁신위 방패 뒤에 숨어 가지고 라고 하는 이제 비난도 듣는데 혁신위 안을 놓고 이건 너무하니 좀 빼달라든가 이렇게 하고서 빨리 뭔가 의견을 갖다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혁신위 안을 그대로 다 꼭 가져가야 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걸 대놓고 얘기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 대놓고 얘기 안 하는 거냐? 핵심은 결국은 공천? 자기 생명 대권? 공천이거든요. 자기 생명 공천. 자기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기 더 이 얘기니까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혁신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 혁신안이 우리가 혁신위가 활동 들어가기 전에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혁신안의 내용은 마지막 관심이 있었던 게 공천 방식과 공천 룰과 탈락자들 이것들을 어떻게 걸러낼 거냐. 아까 방점이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 나오기 전부터 이미 뭐 혁신은 실패했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
나온 다음에 그럼 그것이 왜 불합리한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쨌든 혁신은 감동을 주지 못했다라는 모호한 얘기들로 저는 결론 짓고 있는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개파 갈등의 이제 쟁점이 지금 얘기하신 이제 하나, 이제 공천을 누가 주도할 거냐, 네. 이 힘의 관계 이 문제가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내년 총선은 이제 누구의 얼굴로 치를 거냐. 사실 이제 다 서로 이제 그것도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비주류 쪽에서는 문재인 얼굴 가지고는 지금 진다 이거고 그러니까 제3의 대안을 찾자 이런 얘기고 문 대표는 이미 이제 내가 책임을 지고 치르겠다 이걸 분명히 한 건데. 저는 사실 이제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혼자만 그냥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폈을 때 예. 제일 좀 이상적인 걸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이미 지나버렸고 문재인 대표가 좀 진작에 좀 손학규 고문을 예. 칩거하고 있는 손학규 고문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라도 조용히 찾아가서 총선을 좀 맡아달라, 치러달라 하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마음을 끌어내서 총선을 맡기도록 좀 끌어내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자신은 백의종군 선언을 하고 그리고서 대선 주자로서 어떤 기약을 하는 전 이런 길을 택하는 거 그러면은 저는 당내 어떤 개파 갈등도 좀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총선 결과에 대해서 너무 치명적인 이 책임을 끌어안지 않고 대선 주자로서도 자기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대선 주자로서 살아남는 길을 보이고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그리고 또 손학규라는 인물이 마지막 과정이 또 국민들한테 보였던 인상도 괜찮고 또 이 개파성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 그런 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건 다 이제 지난 얘기고 이젠 지나간 얘기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표로 치르는 거 이상의 다른 대안이 없지 않겠는가. 예. 이제는 이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가 아무리 설득해도 이제는 그런 자리에 올 이런 상황이 되질 못하고 그러면은 다른 인물 더 문재인보다 더 나은 인물이 지금 또 현실적으로 지금 없고 총선 사령탑으로서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그렇게 치르고 그리고서 저는 비주류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문 대표 중심으로 총선 치르는 거로 가고 그 대신 저는 또 문 대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정치인으로서 분명한 책임을 진다. 내 모든 것을 정치인으로서 걸고 하겠다. 좀 그 점을 또 분명히 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한 몇 번이나 본인이 확인을 했죠. 총선 결과에 내가 정치생명을 걸었다는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표가 몇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당내 이른바 비주류 의원 모임이라든지 이른바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 있죠. 이 의원들은 제가 볼 때 이름 자체가 아주 해당 행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새정치연합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어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은 밖에 하나 당이 따로 있는데 여전히 민진모라고 있대. 그리고 저는 집권보다 지금 당장 급한 게 총선 승리를 위한 모임을 하나 빨리 만들어라. 예를 들면 그러세요. 집권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내년에 총선을 참패한 다음에 집권을 했을 때 보세요. 우리가 열린우리당 초창기에 152석을 얻은 다음에도 우리가 실패했는데 그 앞에 여소야대일 때 그게 무슨 국정운영이 돼요. 일단은 총선에 최선을 다해서 자꾸 이렇게 남들이 얘기하는데 100석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따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대오를 좀 추스려서 그 여당 대비 차별성을 확실하게 부각시키면서 한 석이라도 더 이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지 마치 지금 이런 방식처럼 당내 당 또는 이런 식의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통합 전당대회라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통합 전당대회, 수권 준비를 위한 무슨 위원회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보니까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 자체가 수권을 위해 존재하는 당인데 뭐하러 안에 또 수권을 위한 모임을 또 만들어요. 지금 말씀대로 급한 거는 총선 기획단부터 빨리 꾸려야 될 것 그럼요. 같고 그다음에 평가단도 빨리 만들고 평가한 걸 검증할 검증단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 총선 기획단 이걸 빨리 함께 꾸립시다라고 나서서 꾸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화해도 하고 화합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될까요? 저는 이제 총선 이후에 결국 야권에 상당히 이제 격동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요. 아마 2017년까지가 이제 가는 과정에서
저도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총선 치렀을 때 그 전망은 대단히 이제 비관적입니다. 뭐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제 뭐 좀 비관적인데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지금의 모습들을 서로가 다 좀 넘어서는 그런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그 국민들이라든가 또 이 야권 그 지지층의 어떤 시선은 오히려 또 제3의 대안을 갈구하는 그런 쪽으로 또 급격히 이동을 하지 않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이 두 사람이 그동안은 사실은 두 사람이 중심으로 뭐 서로가 경쟁하는 이런 거로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해왔는데 그 야권 내부에서 어떤 경쟁은 결코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어떤 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국민의 시선은 언제든지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 네. 제3의 어떤 리더십을 또 갈구하게 돼 있다. 아마 그 두 분이 좀 명심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대선 후보 중심의 논의 자체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 대선 후보 중심으로 두고 저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각종 사안이나 또는 우리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각자 내리고 있는 진단과 해법들이라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서 가장 그 시기에 적절한 가장 많이 내 생각과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들로 순서가 가야 되는 것이지 언젠가부터 보면 우리 사회가 사람 중에 그러면 대안이 누구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의 본인을 과하게 의탁한 상태에서 모든 판단들을 그 사람들 위주로 좀 내리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저는 그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가라든지 호불호와 관계없이 하나의 정당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입니다. 정통성이 있는 대표죠. 그리고 중간에 어쨌든 자 혁신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제시인 묻겠다. 이미 또 한 번의 그런 과정을 또 거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자 뭐 저기 문재인 대표도 다시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통합 전대를 치러야 된다느니 저는 이런 식의 논의들은 순수하지 못하다 하나같이 불순한 걸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자 의원 평가위원회라는 게 꾸려진다. 거기에서 20%를 걸러내려고 하는데 저놈들은 분명히 나를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다. 내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의심과 공포를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전략 공천 한단다 20% 내 자리에 꼽으려고 했겠지. 나는 거기에 절대 꼽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딜용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딴지 놓고 있는 나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와중에 내년 총선에 어떠한 이슈들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뭐 안 내놓고 있는 당들이 이것도 유권자에 대한 모독인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할 거다라는 룰 자체도 정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책임 방기인 거고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뭐가 있냐면은 당신들이 하는 것들은 의심이 있으니 당신들이 임명하는 사람들은 안 돼. 그럼 대안을 얘기해봐. 이 사람은 어때? 그것도 안 돼.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뭐 누구를 흔드니 많이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들, 정해야 될 일들을 역산해서 더 이상 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정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럼 우리 이제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토록 암흑천지로 대한민국을 역주행시켜버린 정권에 맞서서 우리는 서민들에게 어떠한 꿈과 희망에 대한 비전들 이런 걸 주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서 갑시다. 라고 해야 되죠, 이미. 자, 총선에서 커다랗게 써붙일 핵심 캐치프레이즈 또 아직 뭐 나온 것은 없는 것이고 뭐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나오겠죠. 뭐 별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오늘 스타카토 55회 두 번째 핫 이슈는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의 리더십, 새정치 민주연합 얘기를 좀 해봤고요. 결국 나보다 더 크고 강한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로 자기 것을 잠깐 내려놓고 가지 못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에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만 뭐 잘 할 거라고 일단 기대는 놓지 않겠습니다. 기대해 보죠. 오늘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